아무도 알지 못하는 삶.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삶 말이다. 그들은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이다. 당신은 어쩌면 수십 년간 드디어 내 삶이 시작될 날을 무턱대고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안녕하세요. 책에서 인생의 보석을 찾아 전해드리는 부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과 다른 삶이 가능하다면입니다. 이 책은 독일의 심리학자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가 공저했으며 포레스트 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은 나다움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회가 부여한 강박에서 벗어나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의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우리는 마치 자동 조종 모드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불편함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다움을 되찾기 위한 심리적 성찰의 여정을 여러 단계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진짜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심리적 통찰의 방법 중 하나인 운석 시나리오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눈이 부셨다. 그때 갑자기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한 사람이 당신을 내려다보며 기억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좀 더 사무적인 말투로 길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2달째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가 지금 깨어나신 거예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소지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에서 나간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에 당신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은 어떠한 규칙, 예의범절, 이력을 쌓게 도와줄 안내서나 어떠한 습관이나 관례도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은 그렇게 한다라든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를 살펴본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페이스북 접속 날짜라도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를 스마트폰도 없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지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자, 이제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기댈 곳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 당신은 행동을 멈추고 귀 기울인다. 당신의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 그것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유일한 목소리다. 그것은 당신의 욕구이자 소망이고 당신의 유일한 행동 자극이다. 이러한 욕구와 소망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온다. 거리에 과자와 음료수를 파는 가판대가 보인다. 지나가면서 과일이나 브랜드 등을 넣은 초콜릿을 한 움큼 집어든다. 정말 맛있다. 강가를 지나가면서 잠시 풀밭에 누워 햇볕을 쬐다. 피부에 닿는 햇볕의 감촉이 참으로 따사롭게 느껴진다. 거리를 계속 지나치다가 당신은 바닥에 떨어진 분필 한 조각을 발견하고 아스팔트 위에 무언가를 즉흥적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제법 큰 그림을 그렸는데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마음 가는 대로 손이 따라서 움직인 것일 뿐. 당신 주위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 앞에 땅바닥에 동전을 몇 개 놓는 사람도 덜어 있다. 당신은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온종일 당신은 거기서 그림을 그렸다. 당신은 정말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림을 그릴 때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간다. 시계가 굳이 필요한 건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헤집고 당신에게 달려들며 이렇게 말한다. 드디어 당신을 찾았군. 초콜릿 값 한 대의 주인이 소리친다. 돈을 안 내고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 어서 돈 내놓으라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다. 볼만한 광경이다. 당신은 빚을 갚기 위해 바닥에서 동전 몇 개를 집어들면서 낯선 남자를 유심히 쳐다본다. 깨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맞춘 사람이다. 당신은 저녁 시간을 낯선 남자와 강가에서 함께 보낸다. 초콜릿 값 한 대의 주인은 브라질 출신으로 그는 자신과 자기 가족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음이 맞은 두 사람은 독일의 남쪽에서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자신의 아틀리에와 함께 초콜릿을 만드는 조그만 작업장을 만들고 크고 작은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말이다. 두 사람 모두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당신들 앞에 나타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쳐다보며 소리친다. 세상에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두 사람을 끌고 어떤 집으로 데려간다. 당신은 그녀와 12년 전에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당신은 학교에서 그림을 무척 잘 그려서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려 했다라는 사실도 알아낸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결국 당신은 경영학을 전공했다. 당신의 명함에는 IT 콘체른 기업의 글로벌 판매 전략 업무 담당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다. 그녀가 흥분해서 말한다. 45세가 되기 전에 다국적 기업에서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여태 아무도 없었어요. 부사장이 여럿 있고 전무도 그중 하나지만 당신은 부사장이었어요. 이를 자축하기 위해 당신은 최근에 이 롤렉스 시계를 샀어요. 부사장이 된 후부터 전보다 일찍 출근했다고요. 당신은 낡은 사진첩을 넘기며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소용돌이 치는 혼란을 느낀다. 계속해서 기억을 되살려주려는 듯 그녀는 말을 이어간다. 당신은 다른 세계의 사람에게 잠시 흔들린 것뿐이에요. 둘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예술가 농장을 세우겠다고요? 말이 되나요? 여기 이 사람은 그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사람이라고요. 이제까지 당신이 만난 사람들과는 수준이 달라요. 이때 당신의 아내가 자신의 명함을 당신 코앞에 놓는다. 거기에는 총지배인이라고 적혀 있다. 나는 장사가 잘 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당신은 이전 삶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약 10년 전부터 당신은 모든 햇빛을 피해 다녔다. 어떤 잡지에서 햇볕이 피부를 너무 빨리 노화하게 만든다는 것을 읽은 후부터였다고 한다. 스시 대신 단 것을 좋아했던 당신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이후로 더 이상 초콜릿을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애완동물을 키우려고 했지만 거실에 고가의 디자이너 소파가 있어서 결심을 접었다고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해보자. 당신이 갑자기 기억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결과 이전 삶의 모든 의무와 책임감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삶은 당신의 지금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현대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강박, 의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물어보며 답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과감하게 옛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삶을, 아무도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는 삶을 말이다.
그들은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이다. 당신은 현재 자신의 삶과 좀 다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가? 혹시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가? 학교만 졸업하면 자유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취업에 성공에 안정되면 남들처럼 살 수 있겠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진짜 나로 살 거야. 결혼하면 새 삶을 꾸릴 수 있겠지? 3억만 모으면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질 거야. 은퇴를 하면 나만의 삶이 시작될 거야. 내 집을 장만하면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지? 당신에게는 이미 좋은 직업, 좋은 친구들, 착한 자녀들, 상당한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몇 년 전부터,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드디어 내 삶이 시작될 날을 무턱대고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엔 아무런 걱정도 부담도 없었다. 서너 살이었을 때 끝없이 꿈지락거리며 무언가를 하려 했던 그때를 떠올려보자. 엄마가 감춰둔 초콜릿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그 순간에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러한 소망은 당신의 마음을 강력한 에너지로 채워주었고, 그것은 부드럽지만 힘찬 어린 시절의 원동력이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면 종종 부모님이 무척 창피할 정도로 큰 소리로 오랫동안 울기도 했다. 집이나 길거리, 유치원이나 슈퍼마켓 계산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이다. 어떻게 해서든 초콜릿을 먹겠다며 집을 온통 어질러 놓고 그것을 찾으려 난리를 쳤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찾아서 먹었다. 당신에게는 금지나 반대에 맞서 스스로 마음을 채웠던 열망이 있었다. 그렇게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마음에 행복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무슨 일을 2번이나 3번 시도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좌절하여 포기해버리고는 대체로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 그 일은 무의미해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적 걸핏하면 넘어졌다. 번번이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꾸만 다시 일어나서 새로 시도했다. 2번쯤 넘어져 아프다는 것을 경험한 후에 그것이 의미 없다고 결정했다면 당신은 결코 걷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울타리를 쳐놓은 유아용 놀이 공간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도 종종 걷는 법을 배울 것인가, 또는 여생을 유아용 놀이 공간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당신은 걷는 법 배우기를 임의의 다른 소망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여전히 놀이 공간에서 죽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스로 그런 소망을 쫓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꿈도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없다. 그리고 걷는 법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책에서 당신이 한 걸음 옮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소개하려고 한다. 자신의 소망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힘으로 실현한다면 진정한 행복감을 맛본다. 어릴 적에 결국 초콜릿을 얻어냈다면, 현재 직장에서 한 명의 중요한 새 고객을 얻을 수 있다면, 저녁에 맛 좋은 음식을 준비한다면, 정원에 토마토를 심어 정성스레 키운 다음 상큼한 향기가 나는 토마토를 수확한다면, 방을 청소해서 흡족한 기분으로 그 결과를 지켜본다면, 직접 멋진 그림을 그려서 소파 위에 걸어놓는다면 그런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에는 이런 경험을 자기 효능감이라 부른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행위로 무언가를 실현할 수 있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고 바꿀 수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행복한 마음과 자신감을 준다. 그런 경험을 통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삶의 주체로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성취하는 삶에 이르는 열쇠다. 반면 자신을 외부의 영향이나 외적인 강박의 희생자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여긴다면 당신은 불행해질 것이다.
어릴 적에 당신은 훨씬 자주 자기 효능감을 경험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당연히 그런 경험을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전만큼 그리 자주 경험하지는 못한다. 살아가는 동안 주위 사람들이 점점 더 자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특정한 규칙이 있음을 가르친다.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여가 시간에도, 부부 생활에서도 그러하다. 어릴 때 초콜릿을 먹으려고 할 때면 아마 초콜릿은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난 그래도 초콜릿을 먹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면 삶을 점점 변화시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모든 일에는 수천 가지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삶은 어쩌면 활동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고 피상적으로 볼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아주 잘 제어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정직하게 말한다면 조용한 순간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이건 상상했던 삶이 아니야 라고 종종 느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말을 어릴 적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는 당신의 삶을 단단히 올가매는 강박이라는 시계를 당신에게 안겨준다. 이러한 문장이 당신에게 자꾸만 속삭여서 알려주는 바람에 당신은 그것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된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럭저럭 지내라고 답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리셋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언가를 쓸 준비를 해보자.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보자. 운석 하나가 지구를 향해 멈출 줄 모르고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 정확히 일주일 뒤 운석은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당신은 앞으로 이 마지막 7일을 어떻게 보낼 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당신의 활동, 계획, 목표 등을 몇 개의 키워드로 적어보자. 지금 매일을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자라는 판에 박힌 말을 할 생각은 없다. 연금 보험금을 납입하고 다음 주에 이발을 하고 다음 달에 있을 생일 초대장을 발송하는 것과 같은 의미 있고 필요한 많은 일을 더 이상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운석 시나리오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하나의 초대장이다. 물론 해야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무척 바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려 다니며 분주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가정을 한다면 중요한 것과 정말 중요한 것을 좀 더 철저히 분류하게 된다.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려고 할 때 친밀감이나 소속감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이 최후의 날에 무언가를 바로잡고 대화하려고 할 때 성실이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한 행동이나 금지된 일을 하려고 할 때 창의성이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의 욕구를 점검하라. 우리가 이러한 욕구와 소망을 둘러싼 서커스를 개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하는 길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소망이란 인간의 구체적인 욕구의 형태다. 어쩌면 당신은 다음의 사실을 기억할지 모른다. 즉, 우리 조부모의 세대에는 심지어 우리 부모 세대에도 다음의 이야기가 통용되었다. 휘파람을 부는 처녀나 시끄럽게 울어대는 닭은 모가지를 비틀어야 해. 휘파람을 불다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을 말할 수 있다. 처녀는 자신의 소망으로 누군가를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특히 여자들의 욕구 중 많은 것이 억눌려졌다. 우리는 이제 몇십 년에 걸쳐 사라진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새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그야말로 기회다. 운석과 충돌하기 7일 전 우리의 의뢰인 크리스티네와 알렉스는 어떻게 할까?
운석이 지구에 부딪히기 전에 크리스티네는 딸 레나와 대화를 나눈다. 그녀는 직접 만나서 또는 전화로 모든 친구, 친지, 동료와 작별을 고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최후의 날에 삶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 크리스티네가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무엇보다도 다음의 욕구가 도출될 수 있다. 성실, 평화, 친밀감, 의식, 휴식, 정신, 지원. 알렉스는 포르쉐 자동차를 한 대 사서 3일간 독일을 두루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과 장소를 찾아다닌다. 그는 애완동물 센터에서 큰 개 2마리를 데리고 부모와 함께 문을 열어놓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최후의 날들을 축하하기 위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한다. 알렉스가 상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음의 욕구가 도출될 수 있다. 재미, 명랑, 친밀감, 보호받음, 집, 축제, 소속감. 이 영상에서는 리셋의 여러 단계 중 운석 시나리오 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부크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